안녕하세요. 저희는 통상응원 파이터 팀의 최다현, 박유미, 홍지호입니다. 저희는 모두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로 전원 여성 토론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통상이라는 토론 주제에 대해 파이터라는 마음가짐으로 참가하여 팀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시아 법학생연합에서 법을 공부하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법학회에서 모의 재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합이 잘 맞는 것을 확인했고 통상정책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도전하여 8강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새로운 배움의 기회로 삼고 통상우먼 파이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최선을 다할 테니 저희 팀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노동환경의 통상의제화시 그 논의의 결과물인 신통상정책의 영향력을 국내외적 규범에 대한 재검토 기준으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비례성 원칙을 기반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 가지 측면에서 노동환경 이슈의 통상의제화에 반대하고자 합니다. 첫째, 목적의 정당성이 없습니다. 신통상정책의 표면적 목적은 비무역 이슈를 통상에 반영해 지속가능한 무역망을 구축하는 것이지만 그 실상은 선진국의 위장된 보호무역주의입니다. 선진국은 탄소 배출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개발도상국이 충분히 협조하지 않아 역내 기업의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불공정하다고 여기며 개도국의 비교 우위를 용인하지 않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수단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신통상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가능한 무역망 구축입니다. 그러나 신통상정책은 선진국의 관점에서 환경과 노동이라는 일부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경제적 형평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균형 있는 지속가능성을 저해합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신통상정책은 장기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현재 세대의 희생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신통상정책은 이미 존재하는 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며 더 나아가 개도국의 국내법 개정까지 유도할 수 있어 주권 침해와 내정 간섭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같은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가 통상의제화에 반대하여 통상분쟁의 규모가 확대된다면 전체적인 공급망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통상정책은 그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측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ILO 협약과 CBAMA를 중심으로 노동과 환경 이슈의 통상의제화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비무역 사안의 통상의제화에 대한 장점도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저희는 그 장점보다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오늘 찬성 측께서는 저희 반대 측에서 다룬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 모두에 대해 충분히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과 환경 이슈의 통상의제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일각에서는 장기적인 이익을 강조하는데요. 이런 장기적인 이익을 바라보는 것은 그 이익이 지속 가능할 때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반대 측의 두 번째 근거인 수단의 적합성에서 말씀드렸듯 비무역 이슈의 통상의제화는 개도국의 규제 수용을 강제하고 현재 세대의 희생을 간과함으로써 오히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합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이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선진국만의 특권 아닙니까? 비무역 이슈의 통상의제화는 경제적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개도국에게 규제 수용을 강제하면서 그들의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노동력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는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당장 협조할 여건이 되지 않는데 장기적으로 그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전망만을 앞세워서 그들에게 규제 수용을 강제하는 것이 전반적인 지속성을 저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 측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의 자유토론 잘 들었습니다. 입론에서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이제 비무역 이슈의 지속적인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라고 이게 정당성이 맞지 않다고 해주셨는데 한국은 21년도부터 선진국 반열을 오르기 21년도 전부터 선진국 반열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즉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선진국의 보호무역
우리가 선진국인데 그거를 비난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즉 한국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ILO와 CBAM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도국의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도국이라 불리는 동아시아의 국가들도 IPEF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신통상 의제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도국의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부분에서 저희는 의문점을 갖고 있으며 충분히 개도국에도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예시로 포괄적 영내 경제 협력체를 구축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등 우리 기업의 실익이 극대화도 있으나 인프라 장비 지원 및 기술 지원 협력이 IPEF 협력국들에게 제공한 큰 혜택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도국도 동의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유토론 발언 마치겠습니다. 자유토론에 앞서 이 토론의 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토론의 논점은 한국이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노동환경의 통상의제화의 흐름에 동의해야 하느냐가 논점이 아니고 이 국제적인 흐름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를 논의하는 토론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한국의 ILO의 기준에 대해서 인문에서 말씀 주신 바에 대해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노동환경 이슈의 통상의제화를 주도하고 있는 EU가 실제 체결한 FTA를 살펴보면 신통상 정책의 잠재적인 주권 침해 위험성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EU와 한국이 체결한 FTA에는 강제노동 금지 등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의 기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 신통상 정책의 흐름을 비난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강제성이 없어 보이는 조항에서마저도 EU의 압박 때문에 한국 정부는 노동 3법을 개정했으며 4개의 미비준 ILO 핵심 협약 중 3개를 비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게도 이렇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진국의 통상 정책이 개도국에게 어떠할지는 정말 자명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개도국 또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기존 개도국은 값싼 노동력의 측면에서 비교 우위를 가졌는데요. 그런데 강화된 무역 장벽 아래에서 통상 이제화를 통해서 노동과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해진다면 그때는 개도국이 선진국에 비해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측면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미 그동안 기술적 발전을 구축해온 선진국이 더 크게 혁신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는데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석측 발언해 주세요. 네. 먼저 짚어가고 싶은 게 첫 번째로 EU와 FTA를 체결하면서 노동 3법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동 3법이 EU와 FTA 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 가지 잡고 가야 할 것 같고요. 네, 방향성이 옳으냐 개도국에게도 경제성장의 이익이 가는 것이 확실하냐는 의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EF는 ILO 노동 기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주 노동 부분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과 같은 동남아시아의 국가들도 IPEF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IPEF는 관세에 대한 혜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무역에 관한 국제 표준 등 비관세 장벽의 개선과 인프라 장비 지원 및 기술 협력이 IPEF 참여국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분명하게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혜택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는 바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아무지 앞서 반대 측에서는 논제 자체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저희가 이 노동과 환경 문제의 연계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에 대해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현재 국제사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할 이유가 크게 없다고 느꼈고 그 상황에서 현재 한국의 상황을
것이 아니라 개정할 예정이 없었는데 이후에 압박 때문에 개정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개도국의 장기적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IPEF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개도국에도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선진국의 주도 하에 만들어지는 국제적 흐름에서 이 경제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도국의 움직임을 그것만을 이유로 과연 개도국에게 이것도 경제적인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당위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찬성 측에서는 포터 가설을 근거로 들어서 노동환경의 이슈의 통상의제화가 단기적으로는 개도국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는 기술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는 기술혁신의 기반인 R&D 및 인프라가 이미 충분하게 마련된 상태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지금 현재 개도국과 같이 기술혁신의 바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러한 선진국의 외부적 규제가 개도국의 경제적인 경쟁력을 하락시킨다고 밖에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자유토론에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질문에서 통상이자화를 통해서 노동과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해진다면 그때는 개도국이 선진국에 비해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동남아시아 또한 이런 조항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기술이 부재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IPEF에 논의된 사항을 보면은 동남아시아 개도국가들에게도 기술에 대한 지원이 존재합니다. 선진국들과 개도국 간의 연계를 통해서 기술과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항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IPEF의 동남아시아 국가들 참여는 다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IPEF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는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균형을 맞추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다자체제가 없었습니다. TPP를 탈퇴하면서 부재하게 됐었고요. 하지만 이번 IPEF를 통해서 중국과 균형을 맞출 수 있으며 이는 개도국의 협상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개도국에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계속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토론하고 있는 주제는 한국의 노동 환경의 통상 이슈하지 개도국에게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찾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국은 현재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 있으므로 그런 개도국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국제사회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무역 장벽과 규제의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안들이 하루빨리 개선되지 않다면 국제사회의 문제가 앞으로도 지속되고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찬성 측에서는 국제적인 노동 환경의 통상 의제화라는 국제적인 흐름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지금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본 토론의 논제는 한국에서 이런 흐름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중점이 아니고 이러한 흐름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완화해야 하는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개도국과 선진국에 각각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논쟁해야 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기술 지원에 대한 논의가 IPEF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형평성 보완이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나 국제무역 환경은 사실상 자국 우선주의라는 기조 아래 각국이 팽팽하게 신경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묵시적으로 선진국이 이 기술 지원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마련을 통해 일부 형평성 보완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예시를 통해서 선진국도 자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교토 의정서 탈퇴, 선진국의 NMFT 원칙 주장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반대책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해주신 전체적인 국제무역 상황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국제적인 무역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공급망 리스크라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2018년 발생했던 미중 무역 전쟁을 참고해서 보면 당시 분쟁의 원인은 중국 측의 노동 가격 비교우위로 인한 일방적인 무역 흑자의 누적이었는데요. 본 논지와 비슷하게 개도국의 비교우위에서 마찰이 시작되었고 이후 첨단 기술 등 타 분야에까지 분쟁이 확대되면서 양측이 경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모두가 손해보는 결론을 감수할 정도로 신통상 정책이 가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한테 어쩔 수 없이 흐름에 따라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크게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국은 EU와 FTA 협정을 맺고 있어서 EU 내에서 도입되고 있는 국제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EU 내에서 도입되는 공급망 실사법에 대해서 또는 CBAM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그저 어쩔 수 없이 흐름에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겠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저희는 무조건적으로 EU의 흐름에 찬성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흐름 속에서 저희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 다음에 그 후에 맞는 대응을 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고 그 근거로 ILO와 CBAM의 사례를 들어드린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의도의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미국 주도의 지역 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방향을 내비쳤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 외교적인 관계 부분에서 이것이 옳으냐를 따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찬성 측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한국 EU FTA의 영향성에 대한 우려, EU의 FTA가 국내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영향력 등을 강조하시는 것을 보면 사실상 찬성 측에서도 통상 의제화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그 우려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저희가 개도국을 논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논제와 맞지 않는다고 답변을 앞서서 해주셨는데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서 당연히 모든 국가를 고려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에 따라서 보호무역주의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과 환경 이슈의 통상 이제화는 선진국의 위장된 보호무역주의로서 작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노동과 환경 이슈의 가장 중대한 피해자였던 개도국의 불공정한 결과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통상 이제화는 불평등을 심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설령 여기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차등적으로 책임을 짐으로써 이런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하더라도 찬성 측에서는 선진국이 자국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정말 이런 불평등 완화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개도국이 노동 환경의 통상 이제화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부터 이미 선진국의 입김이 더 세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통상 이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시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심화하는 결과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논제가 노동 환경 이슈의 통상 이제화 필요성이니까 불평등을 심화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진국의 입김이 더 세다는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개도국의 협상력도 그에 못지 않다는 것을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다자주의 체제가 전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도국들의 참여는 필수적이었으며 개도국은 이에 대해서 협상력을 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IPEF 협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개도국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결국에 이제 선진국과 개도국의 공생에 나설 수 있으며 다 같이 경제 성장에 나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한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반대 측에서는 환경과 노동의 즉 인권과 환경 기후 위기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한 가지 첨언하겠습니다.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선진국이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유에서 제시한 공급망 리스크 관련 기준을 보면 이에 해당되는 것은 EU의 상위 1%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EU는 그렇게 이제 다른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러한 법안들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노동 환경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노동 환경 이슈는 인류 공동의 문제가 아니냐라는 의문점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나 이 책임 소재를 따져보면 노동 환경이라는 문제가 당연히 국제적 협력을 통해 대응되어야 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제27회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나온 바와 같이 환경 문제의 주 원인이 선진국에 있다면 그 책임도 선진국에서 더 중점으로 두어야 마땅합니다. 또 계속해서 선진국의 입김이 더 세다. 이에 대해서 개도국도 못지 않다라는 근거를 IPEF의 근거로 주시고 계신데 IPEF와 같이 개도국 간의 경제협력 단체가 있다는 것만으로 과연 개도국의 입김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유엔에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 중 하나로 개도국의 대표성을 국제기구에서 더 향상해야 한다는 것도 있는 바 개도국의 입김을 향상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개도국의 영향력이 부족하다라는 주장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동남아시아를 보면은 아세안이라는 경제협력체로 묶여 있습니다. 이 경제협력체는 절대 선진국에서 무시할 수 없으며 IPEF는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협력체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개도국의 참여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미국에게도 개도국의 필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도국의 협상력이 선진국에 부족하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이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찬성 측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도국의 피해보다 한국의 피해를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EU가 가장 크게 하고 있는 CBAM과 공급망 실사법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U 집행위는 지침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가 EU 기업의 약 1% 수준이고 그리고 또한 여부의 기업은 4,000개로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크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네, 반대측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토론을 마무리하며 토론의 핵심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에서 찬성 측께서는 논지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의 측면에서 충분히 입증해 주셨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노동환경 문제의 통상 의제화는 표면적, 궁극적 목적뿐만 아니라 실질적 목적까지 고려돼야 그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성 측께서는 인류 공동체라는 국제사회의 흐름의 가치지향적 측면이라는 통상 의제화의 표면적 목적을 강조하셨지만 실질적인 목적으로서 통상 의제화가 선진국 주도하에 보호무역주의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찬성 측께서는 오늘 토론에서 지속해서 한국의 통상 의제화에 향한 협력 자세와 개도국의 협조를 강조하면서 과연 그 협력 자세가 온전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반대 측에서는 과연 그 협력 자세가 온전히 경제적 압박을 받지 않은 채 자발적 의도로 이루어졌으며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은 채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저희 찬성 측은 다자간 무역체계에서 이미 노동환경 문제의 통상의제화가 실패되었다는 점에서 오늘의 논제가 출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상의제화가 가져올 부작용이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국내적, 국외적으로 현저하게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에 저희 반대 측에서는 통상의제화가 국제사회적으로 여러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답변을 원했으나 이에 대한 찬성 측의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한 채 어떤 이상적, 가치지향적, 사례적 담론에 머무른 것 같아 매우 아쉽습니다. 이러한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찬성 측에서 입증했어야 할 통상의제화의 필요성은 냉혹한 국제무역의 현실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현실적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오늘 충분히 입증해 주지 못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측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찬성 측과 반대 측은 노동과 환경의 통상 연계화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오늘 논제에 대해서 저희 찬성 측은 첫째, 현재 논의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과 둘째, 현재 우리나라의 준비 상황에 대해서 짚은 다음 한국이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할 준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에 반대 측에서는 이러한 문제 자체를 한국의 입장에 한정하지 않고 국제적인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의 이익에 다시 초점을 맞춰 문제를 전개해 주셨는데요. 문제 이해의 차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남았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한국의 입장을 고려했고 반대 측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고려함에 따라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따라서 저희 찬성 측은 한국 기업의 국제무역에서의 입지를 위해서라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저희 한국은 선제적인 노동과 통상의 연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